자, 오늘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타이틀로는 일본 경제보복? 뭘 좀 알고 나대라. 어떻게 보면 뭐 자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타이틀로 옆에는 또 아베가 내 주제를 알자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요걸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댓글로 어떤 구독자분이 일본이 경제보복을 우리나라한테, 이 대한민국한테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줬으면 한다라고 소중한 의견을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번 라디오를 녹음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이 뭐 최근에 터진 거긴 하지만 제가 그때 바로 실시간으로 라디오를 안 올린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뭐 하루 뒤 소식이 터지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올리는 편인데 일본의 이 경제 보복이라는 게 현실성이 하나도 없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주제 자체가 어떤 미중 무역 전쟁이나 제가 많이 다뤄온 미중 기술 전쟁, 미국의 하와이 때리기, 푸젠지나 때리기, ZE 때리기 뭐 그런 스토리 라인을 갖는 그런 계속된 전개와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없어서 뭐 다루기 좀 깊이 있는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판단 하에 그냥 안 했었는데 그래도 소중한 의견이 들어왔으니 그것도 뭐 한 두 번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2번 넘게 제가 본 것만. 그래서 그것을 제가 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얼마나 이 알맹이가 없는 일본의 도발이었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단으로 보면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이 강제 노역 배상 판결이죠. 이게 발단입니다. 그와 함께 지난 7일에는 한국 내 미쓰비시 중공업, 아주 유명한 기업이죠. 미쓰비시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중공업이라는 계열사가 있는데 여기서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압류하는 이런 명령이 신청이 됐고 이미 압류된 이 신일 철주금에 한국 내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아주 당연한 법리적 판결에 의한 후속 조치죠. 그러니까 한국이 멋대로 뭐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법적인 판결이 나고 그에 의한 당연한 후속 조치일 뿐입니다. 여기서 일본이 소위 양아치라고 불릴 수 있는 짓을 시작하죠. 지난 12일 이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일본 기업들에게 피해주는 한국의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 실제 현금화까지 진행된다면 송금 정지 그리고 비자 발급 정지 등 보복 조치를 실행하겠다라고 나름의 엄포를 놓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깡패도 아니고 법대로 하겠다는데 양아치 짓인 건 그렇다 치고 그럼 이 조치의 현실성과 그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하고 그에 대비 대처해야겠죠. 이 보복 조치는 사실 일본 안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토론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이고 일본 안에서의 어떤 토론에도 그 효과에 대한 의문과 불안 섞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아소 부총리라는 이 사람이 그것을 강력하게 실행할 만한 자리에 있질 않아요. 높다 낮다의 의미가 아니라 적임자가 아니란 말이죠. 한국에 대항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런 정책적 라인에 있질 않습니다. 애초에. 또한 언급했던 송금, 비자, 금지 이런 관련 문제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우선 도쿄 올림픽이 있죠. 이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게 과연 일본에게 이득일까요? 또한 데이터로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일본을 찾은 이 한국 관광객은 정확히 714만 명 그리고 지난해 2018년 기준으로 6% 정도 증가해서 754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순위에서도 중국이 유일하게 한국보다 838만 명으로 2018년에 1위였고 한국이 무려 2위예요. 이 한국을 역으로 찾는 이 일본 관광객 숫자에 비해서 무려 3배가 넘는 상황입니다. 즉 전면전으로 붙으면 따져봐야 세세적인 걸 따져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단순히 봐도 일본이 3배 더 손해다 이런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 언급한 그 부총리가 언급한 조치는 결코 일본 입장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소재에 강하고 한국은 그 소재를 가지고 뭐 반도체라던가 전기차 배터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강하죠. 즉 공정에 강하죠. 일본과 한국은 서로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강하게 협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쪽이 무리수를 둔다면 결코 한국만의 손해가 아닙니다. 또한 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 이런 지역에서의 일본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순수익, 그 벌어들이는 돈 중에서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018년 초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통계를 보면 80%가 넘는, 정확히 언론 통계를 보면 85%에 달하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에서 70% 정도 기업들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태국도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조금 낮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서 타 국가 대비 엄청난 돈을 벌고 있고, 그게 절대적인 양을 떠나서 비율적으로요, 상대적으로 무역 정쟁으로 진행되면 일본 입장에서 손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부총리의 발언은 전혀 산업적 전반적인 이해 없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낮다, 강대국이다 말할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로 겁박을 주려고 하는 어떤 허언성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걸 보면 알겠지만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 일본한테 약 240억 달러, 27조 정도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복이 들어왔을 때 한국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물론 한국의 피해가 아예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이제 수입을 하고 있고,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일본산이 존재를 하죠. 또한 만들어진 반도체를 일본에도 한국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장비가 일본의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요. 34% 정도 되고, 집적 회로나 정밀 화학 원료, 플라스틱 필름, 고장력 간판, 화학 공업 제품 순으로 이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분야들이 한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내 업체도 물론 솔브레인이나 이런 데서 불화수소 같은 걸 생산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저순도의 불화수소만 만들거나 일본산 저순도 불화수소를 수입해서 순도를 높여 판매하는 2차 공정 수준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한국도 피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피해는 그렇지만 그런 어떤 불화수소 관련된 피해는 부품을 공급하는 일본 기업의 2~3배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다, 이거죠. 한국무역협회 데이터로 한번 보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해서 한 2배 정도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금액보다, 즉 일본 수출금보다 일본 수입금이 훨씬 더 큽니다. 2018년 기준으로만 딱 보면 305억 달러를 저희가 수출을 했고 546억 달러를 수입을 했죠.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과는 아주 경우가 달라요. 단순하게 미국이 중국보다 강대국이라서 중국을 지금 때려잡고 중국이 숙이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수입하는 금액이 수출하는 금액보다 더, 그러니까 수출 금액이 수입 금액보다 더 크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걸? 제가 방금 실수했죠. 수입하는 금액이 수출 금액보다 더 크기 때문에 관세를 매길 때도 관세를 똑같이 50%를 때려도 미국이 몇 배 더 관세 금액을 강하게 때리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나라도 똑같다. 수출 금액보다 수입 금액이 훨씬 크다. 즉 일본에 먹여 살려주는, 우리가 돈을 주는 금액이 돈을 받는 금액보다 더 크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나 기타 어떤 서로의 무역을 방해하는 전쟁으로 갔을 때 우리나라가 훨씬 유리하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그렇게 읽어야지 그냥 경제 규모가 미국이 더 크기 때문에 중국을 때려잡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수입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더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다, 이러죠. 그리고 지금 세계가 사실 깡패판도 아니고, 물론 깡패판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법치주의적으로 보면 WTO 세계 무역기구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보복 수단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건 미국의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본이 그 정도의 힘을 가진 패권 국가가 절대 아닙니다.
이쯤 해서 일본의 본심을 이야기해 보면 그냥 여론을 의식한 거예요.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뉴스가 생기니까 한국 너네 우리보다 약소국이잖아, 입 다물어라, 맞기 싫으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 그 중에서도 좀 우파, 이런 일본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우리가 강하다, 강대국이다, 아직 과거의 일본의 영광을 잊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좀 좀 좋아하는 말을 하면서 진정시키는 거죠. 근데 조금만 아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로 협박을 하니까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양국 외교부가 국장급 회의에서 그 후에 대화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였죠? 한일 외교 당국도 양국 간의 어떤 경제 보복 같은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죠. 자기도 일단 국민들을 진정시키려고 뱉었는데 말이 안 되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쓱 발을 빼는 거죠. 이게 무슨 한 나라의 재무상의 무게감 있는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름의 정치를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조금 어떤 여러 나라의 이해가 조작을 행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환율 상계 관세 부과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5일 미국 재무부가 베트남이 2019년에 자국 화폐 통이 달러 대비 가치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재무부는 이 같은 결론을 전날 공개했다. 베트남 화폐 통이 가치가 4.7% 전환됐으며 베트남 정부가 국영은행을 통해 220억 달러의 외환을 사들임으로써 환율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WSJ는 이번 케이스가 고의적 환율 조작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조치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WSJ는 지적했다. 지난 2월 3일 미국 상무부는 관보에 게재한 규정에 따르면 환율 상계 관세는 타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고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행위를 부당 보조금 지급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의도적으로 자국의 환율 가치를 낮추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수입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교역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환율 조작 문제에 있어 중국에 집중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중국 자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환율을 조작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 수년간 환율 조작을 행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도 베트남이 첫 번째 케이스가 된 셈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월 13일 발표한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이외의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지정했던 환율 조작국을 해제했다. 1단계 무역 합의가 이루어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WSJ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베트남이 미국에 수출한 타이어 제조업체들에게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던 중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상무부는 환율 조작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과세 프로그램, 수입 대체 보조금, 타이어 산업에 대한 정부의 대출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취하게 될 베트남에 대한 환율 상계 관세는 승용차와 경트럭 타이어에만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국이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타이어는 총 4억 7천만 달러치로 베트남의 수출액 670억 달러의 1%도 채되지 않는 규모이다. 그러나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케이터 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인 스콧 린치콤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재무부가 환율 조작을 발표하면 그건 모든 베트남산 수입품이 보조금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돼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베트남의 트란 투안 안무역 장관은 베트남은 일상적인 환율 정책을 시행했을 뿐이며 수출품의 경쟁력을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환율 조작 혐의를 부인했다.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서 스마트폰 생산을 확대한다. 인도 시장 공략 강화와 생산 라인 다변화를 위해 현재 삼성 스마트폰 절반 가까이를 생산하는 베트남 공장 라인 일부를 옮길 것이란 관측이다.
18일 이코노믹 타임스 나우 등 인도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인도 법인은 향후 5년 동안 약 400억 달러 규모로 스마트폰을 확대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인도 정부에 제출했다. 현지 매체들은 삼성전자는 인도 현지서 스마트폰 생산량 확대를 위해 매년 약 1억 5천만 대를 생산하는 베트남 스마트폰 공장 생산 라인 상당수를 인도로 옮길 예정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삼성전자가 전 세계 공장에서 연간 생산 가능한 휴대폰 물량은 약 3억 2천만 대 수준이다. 이 중 삼성전자가 인도 노이다 공장을 통해 매년 약 1억 대 규모의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다. 만약 베트남 생산 라인 일부를 인도로 이전한다면 인도 시장 점유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취임 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흥 시장인 인도는 중요한 시장으로 재도약을 위해 많은 연구를 했다며 오지 시장이 열리는 상황에서 새 폼팩터와 새로운 경험을 제시해 업계를 선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 9일 시장 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2분기 인도 스마트폰과 피처폰을 합친 휴대폰 시장에서 24%의 점유율을 기록하면 중국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와 비보를 제치고 1위를 채탑하냈다. 인도 휴대폰 시장은 피처폰 시장이 아직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40% 내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IDC는 삼성전자 M11은 2분기 인도에서 가장 잘 팔린 상위 5개 모델 중 하나였다. 온라인 전용 M 시리즈가 오프라인 채널에도 출시되면서 점유율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인도와 중국 간 외교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삼성전자가 반사 효과를 얻어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은 1986년 시작한 개혁개방 정책인 도잉어에 힘입어 30년 경제 성장 신화를 이뤘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성장 기적이 순식간에 끝나게 됐다고 25일 블룸버그 통신이 진단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의류 등 거의 전 산업에서 수출 주문이 급격히 축소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베트남은 한마디로 팬데믹의 사상 처음으로 세계화 위험에 노출됐다고 블룸버그는 강조했다. 베트남 상업 중심지인 호치민시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한 시장 상인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이제 외출하지 않는다며 현재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3분의 1만 팔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베트남은 수십 년 만에 농업 경제에서 수출 중심의 글로벌 제조업 강자로 거듭나는 등 세계화의 성공 사례 중 하나였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7.02%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압도했다. 그러나 올해 성장률은 2.4%로 20년 만에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인 상황이다.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0.36% 성장에 그쳤다. 인포코스메코 리서치의 랄프 메타에스 전무이사는 베트남은 지난 30년간 경제에 대해 좋은 소식만 들려왔다며 올해처럼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는 것은 20년 전 글로벌 경제 공동체에 합류한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의 갑작스러운 슬럼프는 코로나19 사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통제한 국가들도 경제적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특히 베트남처럼 수출 위주의 국가는 세계 다른 국가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시안 펜너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글로벌 교역량은 전년보다 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 지향 국가들은 취약한 상태라고 밝혔다. 베트남의 4월 수출은 전년보다 14.0%, 5월은 12.4% 각각 감소했다. 최근 다른 나라의 경제 활동 재개의 수출이 살아나고 있어 올해 1에서 7월 수출 증가율은 1.5%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년 동기의 8% 증가에 비하면 초라한 수치다. 베트남 경제의 9%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은 수출보다 더한 타격을 받았다. 올해 1에서 7월 관광산업 수입은